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제 카메라가 안 보이거나 아니면 좀 소리가 안 들리거나 하시면 채팅창에다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간이 바로 시작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개발자 커뮤니티 세션 두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 진행을 해드릴 조윤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도 오셨던 분들도 계실까요? 오, 많이 오셨네요. 네. 그럼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어제도 좀 있긴 했어서 중복으로 좀 들으실 수 있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오늘 우선 좀 이렇게 좀 더운 날씨인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계시지만 온라인으로도 계속 접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 행사 일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개발자 커뮤니티라는 게 대체 어떤 곳이냐, 이 어떻게 생긴 행사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가 있어요. 제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로는 저희가 어제 많이 드렸던 그 거북목 방지 목베개를 오늘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부터는 AWS에서의 마이크로 서비스 이야기에 대해서 좀 MSA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저희 SA분들이 같이 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도 어제 같이 진행해 주셨던 강세용 데브엑스 스페셜리스트 SA와 양호철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핸즈온 랩으로는 레거시 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함께 돌아온 테크 퀴즈 그리고 Q&A 마무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정말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왜 생겼는지 저희가 어떻게 해서 좀 많은 고민 과정을 통해서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가 이제 더 이상은 트렌드가 아니라 뉴노멀인 시대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의 개발 환경이나 운영 환경이 결국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그 물리 서버에서 운영할 때나 뭐 호스팅에서 운영할 때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떠한 편리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사실 그러다 보면은 당장 프로젝트를 뭐 3개월 안에 구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막막하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AWS에서 개발자 분들만을 위해서 AWS의 개발자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서 개발을 하시면서 온프레미스나 원래 하시던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지 아니면 갑자기 왜 되는지 뒤에가 더 문제죠. 왜 되는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함께 좀 어떻게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정말 개발자의 시장에서 많은 고민을 한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AWS 상에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인프라 설계, 그다음에 개발 환경에 대한 기초부터 배포, 운영, 모니터링까지 구현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다양한 스페셜리스트들이 전달하는 노하우, 트러블 슈팅, 그리고 빌더분들께만 프라이빗하게 제공해드리는 노하우도 함께 공유해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는 5월에 첫 런칭을 했었고요. 저희가 5월에는 그 첫 오프닝 때 시작했던 모임에서는 클라우드 상에서의 개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클라우드 상에서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일라스틱 빈스톡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배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행이 되었던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데브옵스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하고 CI/CD 배포화에 대해서 실습까지 해왔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실습을 또 잘 참여를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18일 두 번째 세션으로 MSA에 대해서 집중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MSA나 DevOps를 사실 굉장히 많이 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대체 MSA가 무엇인지, AWS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레거시 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10월에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설문조사에다가 어떤 세션을 더
싶다라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10월에도 다시 새로운 개발자 커뮤니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베이를 했을 때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았는지 좀 많이 궁금했어요. 많은 개발자분들께 설문조사를 받아보았을 때 가장 많은 부분으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1위,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MSA,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비용 절감과 운영 탄력성 확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데브옵스 CI/CD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 혜택으로 준비한 것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AWS와 클라우드상의 대개발 노하우, 그다음에 저희가 또 10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 이어앤드 파티를 통한 개발자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수료증, 연말상 사례 선정, 데브엑스 얼라이언스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개발자분들만을 위한 하나의 오프라인 커뮤니티 혹은 교육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세일즈 담당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랑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온라인 분들도 목소리 울리거나 이상 안 들리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없으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엑스 스페셜리스트 강수영입니다. 물론 어제 뵌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소개를 드리면 저는 AWS에서 개발자 디벨로퍼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개발자의 AWS 어답션을 도와드리거나 마이크로 서비스 앱 모더나이제이션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솔루션 작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AWS의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제 혹시 데브옵스 세션 들으신 분들 난이도가 어떠셨나요? 어제는 저희가 최대한 100레벨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들으시다가 조금 더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하겠다,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바로바로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 테이블에는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세션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1시간 반은 오늘 말씀드린 패턴 중에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 중에 스트랭글러 피드라고 하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패턴을 직접 실습하는 과정을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는 세션이 끝난 뒤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사실 이 두 가지 책을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게 맞아요. 여기 모노리스트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오레일리의 북이랑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이라고 하는 크리스 리차드슨의 책을 바탕으로 오늘의 발표 세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해서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AWS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뭔지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물론 대략적인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전적인 의미의 마이크로 서비스는요, 비즈니스 도메인을 중심으로 모델링되어 있는 독립적으로 배포 가능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는 그래서 분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캡처하고 단독적으로 움직여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배포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모델링을 했다는 말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3티어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기능을 만약에 하나 변경하고자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거 다들 요 3T 아키텍처는 굉장히 좀 유명하고 안정적이고 많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이해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뭐 고객의 추천 서비스를 새로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해서 추천 서비스를 집어넣을 때 이 기존의 3티어 웹에서는 UI,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전범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세스 경계를 넘어서 웹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팀 모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변경하는 속도라든지 배포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 3티어의 아키텍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굉장히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키텍처가 바로 이 3티어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회사 자체의 팀 자체가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로 구분되어 있을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뭔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모델링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3티어의 구조가 되기 쉬운 겁니다. 이거를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잘라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돼요. 그래서 고객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분리되고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분리되고 추천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서비스가 UI, 데이터베이스, 백엔드를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코드 레벨에서의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UI까지 포함할지 안 할지는 코드 레벨의 기준 문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변경 가능한 코드를 모아놓을 때는 비즈니스 도메인과 밀접한 것들을 모아서 그거를 단일 서비스로 운영해서 그 서비스를 엮어서 구성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랍니다. 즉 기술의 응집력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기능을 뭉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기술 스택에 따라서 팀이 쪼개지고 서비스가 쪼개졌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객을 기동할 그전에는 성, 이름, 뭐 이메일, 전화번호만 받았었는데 이제 여기에 결제 정보들을 넣고 싶고 아니면 개인 추천 서비스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고객 서비스만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있는 카탈로그나 추천 관련 서비스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정의된 엔드포인트로 고객 서비스만 참조해서 데이터만 끄집어 가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변경한 코드의 영향 범위를 축소화시킬 수 있고 내가 고객 서비스만 바꾸면 고객 서비스만 바꿀 수 있는 이점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가 있게 돼요. 기존의 모노리스 서비스에서는 내가 코드 몇 줄을 수정하게 되면은 그것과 상관없는 단일 프로세스에서 움직이는 모든 코드를 다시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내가 변경한 부분과 관련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만 빌드해서 배포하는 게 가능해요. 제가 어제 오늘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CI/CD일 거고요. 오늘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CI/CD가 가져가는 이점들만 이해하신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우리가 왜 써야 되는지 이걸 쓰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와 고객이 각각 갖고 있는 코드를 빌드를 해서 배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배포에 대한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일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서 배포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런 단일 배포의 장점을 가져가시려면 서비스를 느슨하게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노리식 서비스를 쪼개게 될 때 데이터베이스를 안 쪼개고 공유하게 되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카탈로그가 갖고 있는 스키마가 있는데 이걸 변경했는데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고객이 그 스키마를 참조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참조하지 않고 데이터까지 분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건 아주 패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물론 비즈니스 상태에 따라서 도저히 이 구조를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를 분리하지 않으면 데이터의 소유권도 불분명해져요. 우리 팀이랑 옆 팀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고 데이터를 막 들이붓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커져서 뭐 클렌징을 해야 된다. 어느 팀이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데이터 스키마 바꿀 때 이 스키마를 다른 팀이 안 보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최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캡슐화 시켜서 데이터에 뒤에 두고 우리 팀 건 우리 팀 데이터베이스만 쓰고 이런 구조가 여러분이 API를 이용하는 타사 사스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서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다 비슷한 이유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숨기고 엔드포인트를 이용해 API나 다른 엔드포인트로 필요한 정보만 주는 것이 좋아요. 요거 외에도 마이크로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죠. 기술의 믹스앤 매치라고 해서 단일 모노리틱 서비스에서는 사실 팀이 선택한 스택을 따라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 팀에 MS SQL DBA가 있고 우리 팀의 대다수 개발자들이 자바를 쓴다. 그런 선택지가 많이 없죠. 뭐 스프링 쓰던지 뭐 자바 관련된 거 써야겠죠.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서비스를 놓아놓게 되면 각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내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시컬 DB도 쓸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캐시 레이어도 쓸 수 있고, 뭐 우리가 뭐 함정 프로그래밍 한번 해볼까 스칼라 같은 것도 선택해 볼 수 있고, PHP도 쓸 수 있고, 뭐 파이썬, C, 뭐 내 마이크로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폴리글랏이라고 하는데 폴리글랏이 주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내 서비스가 가장 핏한 기술을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독립적인 확장도 가능합니다. 아까 추천 서비스를 만약에 새로 넣었는데 모노리스 서비스에서 추천 시스템을 만약에 만들었는데 추천 시스템에 대한 트래픽이 확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모노리스 시스템 전체가 스케일링 아웃돼. 오토 스케일링 걸어놨어요. 내가 필요한 거는 추천 서비스 하나뿐인데 그것과 상관없는 전체 서비스가 확장되는 거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서비스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만 확장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하이포커스 투 피자 팀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존에서 쓰는 용어인데 투 피자 팀이라고 해서 한 팀을 만들 때 그 피자 두 판을 누나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인원 이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소규모 팀을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죠. 왜냐하면 팀의 개발자가 많으면요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다 커밋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배가 사공으로 간다고 하듯이 개발자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서 더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에 더 집중해서 만드는 하이퍼포스 팀을 유지하기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쉽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개발자를 경렬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모노리스에서 개발자가 늘어나면요, 여러 개발자가 물론 각각 다른 파트를 만들어서 개발하면 좋긴 하지만 머지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빌드 경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피처 A팀, 피처 B팀, 피처 C팀이 있어서 각자 개발해서 커밋하고 올렸는데 우리 파이프라인은 하나잖아요. 빌드 파이프라인. 그럼 다 큐에 들어가서 빌드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면은 시스템 빌드 시스템 있고 거기에 따른 파이프라인 따로 있을 거고 고객도 고객 시스템에 따른 파이프라인 따로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은 개발자들을 더 많이 일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개발자가 적은 팀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관리에 대한 포인트가 더 늘어나죠. 그리고 워크플로우, 모니터링, 종단간 테스트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갈 수 있죠. 잠시만요. 네, 근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고요. 모노리스 서비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키텍처의 옵션이에요. 레가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이크로 서비스 세션을 들었다고 무조건 마이크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단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노리스 서비스에서 뭐 모듈 간 어떤 라이브러리를 끌어다가 쓸 때 아니면 다른 클래스의 함수를 호출할 때 네트워크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노리스 서비스가 찢어져서 여러 개를 줬잖아요. 그 말은 이 서비스들이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상해질지 몰라요. 레이턴시도 제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함수코를 할 때 CPU나 메모리 뭐 리소스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면 함수코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없잖아요. 마이크로 서비스로 고객 서비스 정보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10ms 오던데 갑자기 100ms 오고 재수없으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더 큰 문제는 지연 시간은 절대로 0이 아니고요. 대역폭도 걱정해야 돼요. 기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트워크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뭐 10개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갑자기 막 100개, 500개 이렇게 막 늘어났다. 걔네들끼리 통신하면 네트워크 밴드위스 다 잡아먹을 거죠. 그런 거를 고려해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도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전송에 대한 비용도 제로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전달하는 데는 비용도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도 서로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요청을 했다고 100% 얘가 응답을 주는지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는 뭔가 잘못됐을 때 따른 익셉션, 예외 처리 같은 거를 하시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시스템 단위로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내가 API 콜을 했는데 응답이 10ms일 수도 있고 100ms일 수도 있고 됐었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때 어떻게 동작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지 마이크로 서비스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소유권입니다. 소유권과 조직 구조, 오너십이라고 하죠. 어제 데브옵스 세션에서도 계속 오너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보시게 되면 제품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랑 실제 이거를 만들고 택을 정하는 사람들이랑 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객이 피드백이 들어오면 이걸 한번 걸러가지고 개발팀한테 준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고객이 원하는 걸 개발팀이 만든다는 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짤이죠. 고객이 원하는 건 단순히 타이어에 나무에 이렇게 줄을 묶어갖고 그네처럼 예쁘게 쓰는 건데 이게 프로그래머나 개발팀에게 전달되는 건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실제 프로그래머의 코드는 뭐 동작하지도 않게 생겼죠. 그리고 고객이 설명한 것도 다릅니다. 고객이 항상 설명하는 게 고객이 원하는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발팀과 고객을 최대한 지근거리에 위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피드백을 바로 받아서 배포하고 개발하는 팀을 밀접하게 붙여놔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쪼개게 되면 만약에 내가 고객의 추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추천 서비스를 만든다. 이거는 고객의 추천에 관련된 기준만 받아서 쓰면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소유권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세션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시작은 했지만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제 모노리스가 뭔지를 또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노리스라고 하는 거는요. 단일 프로세스에서 단일로 배포되는 시스템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냥 단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단일 프로세스에 올려서 배포도 한 번에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세션에서 말씀드릴 때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형태의 모노리스가 일반 제가 말하는 모노리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모노리스 중에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모듈식 모노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일 프로세스 밑에서 돌아가는 거기는 한데 프로세스는 하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별도 모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듈 경계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병렬 작업을 수행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배포 시의 고려사항도 좋기 때문에 모노리스를 선택하신다면 모듈식 모노리스가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모듈식 모노리스는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는 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이 모듈식 모노리스를 하다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쪼개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분산 모노리스라고 하는 건데요. 분산 모노리스는 여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냥 배포시 한 번에 묶어서 배포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분산 모노리스는 일반적으로 모듈식 모노리스의 단점이랑 일반 모노리스의 단점을 다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듈들이 다 각각 따로는 되어 있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보 운입이라든지 캡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배포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단일 모노리스 단점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노리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배포도 쉽고요. 개발자 워크플로우도 간단해져요. 모니터링과 테스트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대신 결합도가 높아지고 소유권의 관계가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배포 경합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모노리스와의 장점과 문제점을 고려를 하시고 내 아키텍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결합도가 사실 뭔지를 좀 짚고 한번 넘어가는 게 좋아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해할 때 가장 필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결합도가 뭐냐면 코드를 하나 바꿨을 때 알고 나면 되죠. A라는 코드를 바꿨을 때 전혀 상관없는 B 코드도 바꿔야 되고 C 코드도 바꿔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결합도가 높다 그래요. 이런 케이스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응집도는요. 같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코드들을 모아놓은 정도를 응집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변경하겠다라고 한다면 고객과 관련된 코드가 모여 있으면 거기만 보고 바꾸면 되잖아요. 이런 걸 응집도가 높더라고요. 모노리스 서비스의 문제는요. 이 결합도와 응집도를 반대로 가져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를 보면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은데 모노리스는 이게 반대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가 않고 기술 스택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로지컬한 클래스 단위라든가 함수 단위라든가 프로그램 단위에 따라서 코드가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비즈니스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상관없어요. 코드를 수정하기가 쉽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아키텍처링을 하시려면 구조는 응집력이 높을수록 좋고 결합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모노리스 아키텍처에 대한 결합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결합도를 갖고 있는지를 좀 유형화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패턴 같은 거 보시면 빌더 패턴, 싱글턴, 파사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 것처럼 이 결합도에도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합도의 유형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들으시면서 현재 내 아키텍처가 어떤 결합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조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커플링이라고 해서 그냥 부연 자체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사실 주문 서비스입니다. 주문 서비스인데요. 이 주문 서비스의 주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천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추천 서비스가 주문 서비스에 대한 내역을 보고 그걸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추천 서비스가 주문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합도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문 서비스가 우리 새롭게 스키마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좀 찍고 싶은데 라고 변경을 가하는 순간 추천 서비스도 덩달아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다 스키마 바꿨으니까 커리는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결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결합도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비슷한데 좀 더 명확한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좀 언급한 게 있는데 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하나 이 추천과 주문의 관계를 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야? 멀티? 다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근하는 데 신경을 쓰시는데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데이터에 맞는 거예요.
API 만들어서 데이터 값을 끌어오는 거. 이러면 주문 서비스의 내부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추천 서비스는 API만 쓰기 때문에 안 바뀔 수 있어요. 주문에 대한 뭐 스티커를 뭐 지지고 볶고 프로그램을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API만 잘 정의되어 있으면 추천 서비스는 주문 서비스 바뀌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합도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천 서비스가 주문 정보를 가지고 지금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거 분석해갖고 데이터를 뽑으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API만으로 그런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죠. 타임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문 서비스에 뭔가 부하를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만약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님 아니다. 다른 조금 더 그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오히려 더 정답이랑 가까워요. 맞습니다. DB 그냥 공유 DB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추천에 필요한 데이터를 그냥 끄집어내서 케어할 수 있는 DB를 하나 더 넣고 추천 서비스는 그 데이터가 필요한 거는 그 시기에 가서 그냥 가져오고 그럼 주문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치성이든 뭐 스트리밍이든 해갖고 쉐어드 DB에 그냥 부어놓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쉐어드 DB의 스키마나 구조가 현재 주문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할 필요도 없죠. 필요한 만큼 변경해서 주면 되니까요. 뭐 스펙 결합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합도는요, 일정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쉽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쉐어드 DB를 쓴다거나 API를 가지고 현재 변경에 대한 영향 사항은 최소한으로 하죠. 잠시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결합도는 일시적 결합도라고 하는 temporary coupling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창고 서비스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불출하고자 할 때 주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주문 서비스에 주문 정보를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주문 서비스가 주문 정보를 창고한테 전달하려고 하면 그 주문 정보에 있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을 테고 그렇다면 고객 서비스에게 다시 커스터머 정보를 갖고 오겠죠. 그럼 이 조합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창고한테 주면 창고는 불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각각의 서비스가 서로 통신하는 과정이 싱크로너스라고 했을 때 창고가 리퀘스트를 주문한테 던지고 주문이 다시 고객한테 리퀘스트를 던지고 응답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합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단일 서비스끼리는 단일 서비스만 있으면 결합도가 전혀 없는데 워크로드를 위해서 요청이 생기게 되면은 그 순간 서비스들끼리 일시적으로 결합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문 서비스가 죽어버리면요. 아니지. 고객 서비스가 죽어버리면요. 창고 서비스는 주문 서비스의 요청을 기다리고 주문 서비스가 고객 서비스의 요청을 기다리는 순간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 일시적 결합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각각의 서비스의 가용성이 99%라고 해볼게요. 1%가 가용을 안 할 확률이고 99%의 가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 워크로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비스가 모두 동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99 곱하기 99 곱하기 99가 돼요. 가용성. 이 워크로드를 수행하기 위한 SLA는 97%가 돼요. 가용성이 점점 서비스가 엮어져 내려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일시적 결합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좀만 늦게 대답해 주셨으면 제가 목표에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비동기 처리하시면 돼요. 메시지 큐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비동기 처리하세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맞추시면 그냥 답변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해결 방식은 아니지만 주문 정보를 일시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캐시 레이어를 주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문 서비스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레디스 같은 캐시 레이어에 가서 정보를 받아오고 만약에 받는 데 없다, 히트가 안 되면 그때 주문 서비스로 가요. 그러면 일시적 결합도의 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링을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배포 결합도거든요. 이거는 이제 릴리즈 트레인이라고 해서 모듈식 모노리스나 아니면은 뭐죠? 예, 그런 거를 하게 되실 때 모듈 1을 수정해서 푸시하게 되면 1만 수정해서 배포되는 게 아니라 1, 배포, 2, 빌드, 3, 빌드에서 배포. 왜냐면 얘네들이 단일 프로세스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꾼 거는 실제는 모듈 1이지만 2, 3까지 전부 다 빌드에서 동시에 배포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프로세스를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서 모듈 1은 모듈 1 따로 배포하고 모듈 2는 모듈 2 따로 배포하고 모듈 3는 모듈 3 따로 배포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배포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는 쪽으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이제 도메인 결합도인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문 처리 서비스가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주문 세부 사항을 창고 서비스에 전달하게 되면 이 창고 서비스가 커스터머 아이디를 바탕으로 고객 정보를 다시 가져온 다음에 불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첫 번째, 주문 처리가 창고한테 보내는 주문 세부 사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주문 받으면 던지는 통장 같은 거잖아요. 이 안에 커스터머 정보가 불필요하게 많습니다. 창고는 이 물건을 얼마에 샀는지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고객의 카드 넘버도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운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정보가 상대방한테 들어가고 그게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보안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이거 없어도 창고가 고객 정보 가지고 불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요 주문 처리, 지금 요 구조에서 이 도메인 결합도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현재 서비스가 총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사실 주문 처리가요. 주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어느 순간에 반드시 고객 서비스에 고객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주문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커스터머 아이디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고객한테 한 번 더 정보를 가져오도록 요청하지 않게 애초에 물품 선택 명령을 만들 때 고객 정보를 그 안에 그냥 포함시켜버려요. 그러면 창고는 고객 서비스에 다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 필요한 정보들이 다 말려서 물품 선택 명령이라는 또 다른 비즈니스 하나의 도메인처럼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3개의 서비스가 있어야 하나의 워크로드로 수행했지만 이렇게 커플링을 쪼개다 보면은 결합도를 낮추다 보면은 2개의 서비스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워크로드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아키텍처를 결합도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결합도를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아까 답변해 주신 거 뭘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나누면 될까요? 사실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특별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동기 처리하시면 돼요. 비동기 처리는요, 안 써보면 굉장히 안 익숙하거든요. 언제 내가 비동기를 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데, 엔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문 처리가 창고한테 물품 선택 명령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큐에다가 물품 선택 명령을 그냥 집어넣으면 그걸 보고 있는 창고가
명령 들어왔네. 딱 꺼내갖고 시행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트리거링을 하게 되는 중속성을 뒤집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창구가 일을 스타팅 하려면요. 주문 처리라는 서비스가 날 트리거링 시켜줘야 돼요. 나한테 물품 선택 명령을 날려줘야 그제서야 창구가 명령이 왔네 하고 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펍섭 구조로 메시지 방식으로 가면 창구가 스스로를 트리거하게 됩니다. 주문 처리든 어떤 서비스든 누군가 나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창구 스스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돼요. 즉 창구와 주문 처리가 진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워크로드는 주문 처리가 있어야만 창구가 시작을 했는데 펍섭을 하게 되면서 창구 스스로가 완벽하게 물품 선택 명령을 받으면 불출하는 형태로 아키텍처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워크로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도메인 결합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아키텍처링을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즈니스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걸 도메인 주도 설계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세션의 범위에서 이 도메인 주도 설계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다른 범위고요. 여기서 또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혹시 이런 이벤트 드리븐이나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제부터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과 평가, 적절한 서비스를 어떻게 선택하시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네. 2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